계약서에 서명이 완료되던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환호에 가까웠습니다. 수개월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마침내 낙찰을 따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 이 승리가 가져다 준 것은 기대했던 수익이 아니라 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역설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승자의 저주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 패턴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기업과 기관이 서로 다른 산업과 나라에서 놀랍도록 일관되게 같은 결과를 반복해왔습니다. 충분한 정보와 전문 인력, 정교한 분석 모델을 갖춘 곳들조차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집요하게 나타납니다. 이야기는 196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석유 산업이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던 그 시절, 미국 정부는 멕시코만 해저 유전 채굴권을 공개 경매에 붙였습니다. 굴지의 석유 기업들은 앞다투어 탐사팀을 꾸리고 지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드릴 하나로 땅 밑에 잠든 불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광활한 대륙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경매 방식은 봉인 입찰이었습니다. 각 기업은 경쟁자가 얼마를 써낼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스스로 판단한 최선의 가격을 봉투에 담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수개월간 현장을 누빈 지질학자들의 분석, 수백 개의 탐사 데이터, 그리고 임원들의 최종 판단이 하나의 숫자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기업이 채굴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매에서 이긴 기업들이 당초 기대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기업은 유전의 실제 매장량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고 밝혔고, 또 어떤 기업은 개발 비용이 채굴 수익을 초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불운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971년 3명의 석유 엔지니어가 업계를 술렁이게 만들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에드워드 케이즐, 로버트 캐글, 존 헤이킨스는 멕시코만 경매 데이터를 꼼꼼히 살핀 끝에 낙찰을 받은 기업의 투자 수익률이 낙찰받지 못한 기업들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승자의 저주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이름을 얻은 순간으로 전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구조적으로 일어나는지 경제학자들은 통계적 논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봉인 입찰에서 여러 기업이 각자의 방식으로 가치를 추정하면 그 추정치들은 제각기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 추정치들의 평균이 실제 가치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낙찰자는 그 평균이 아니라 모든 추정치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써낸 사람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낙찰자는 실제 가치를 가장 많이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석유 산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분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 기업을 손에 넣은 쪽이 오히려 주가 하락과 경영 악화를 겪는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인수자는 기대했던 시너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웃돈으로 지불한 프리미엄이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된다는 견해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무언가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던 사람들이 경쟁자가 더 높은 가격을 쓸지도 모른다는 불안 앞에서 조금씩 다른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압박과 상대에게 빼앗기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숫자 계산 위에 얹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순간 원래의 목표였던 수익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행동경제학자들이 이 현상에 본격적으로 이론적 틀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1992년 출간한 저서에서 승자의 저주를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며 인간이 경쟁 상황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합리성을 잃어버리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세일러는 훗날 이 연구를 포함한 행동경제학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실험실 안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피험자들에게 동전이 담긴 불투명한 항아리의 가치를 추정하게 한 뒤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항아리를 가져가도록 하는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일관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낙찰자는 항아리 안의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써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분야에서는 수십 년치 데이터가 비슷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에 따르면 대형 인수합병 발표 직후 인수자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수 대상 기업의 주가는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쪽이 손실을, 경쟁에서 진 쪽이 이익을 보는 기묘한 역전이 수치로 기록되어 온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입찰자들이 보유한 정보의 질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가장 낙관적인 정보를 가진 쪽이 가장 높은 가격을 쓴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습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정보가 주어진 실험 환경에서도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경쟁 자체가 판단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경쟁 상황이 인간의 뇌에서 특정 반응을 유발하고 지금 당장 이겨야 한다는 충동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왔습니다. 이 충동이 장기적 손실 계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없는 단순 추정 과제에서도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이른바 과잉 확신입니다.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분석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이 실제 능력을 넘어서는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문가가 많을수록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이 함정에 더 깊이 빠지는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성이 오히려 방어막이 되지 못하는 이 역설은 어떤 단일 가설로도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가 쌓이고 데이터가 축적됐지만 승자의 저주는 지금도 반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도 수십 년 경력의 임원도 심지어 이 현상을 직접 연구한 경제학자들조차 실제 경쟁 상황에 놓이면 같은 패턴에 빠지는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실제 순간에 멈출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본능적 약점인 것일까요? 아니면 올바른 구조와 훈련으로 넘어설 수 있는 습관인 걸까요? 어떤 연구자들은 사전에 정해진 규칙과 집단 의사결정이 이 충동을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쟁의 본질 자체가 이성보다 감정을 앞세우도록 작동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에 뛰어듭니다. 집을 살 때, 일자리를 구할 때, 투자를 결정할 때, 그 순간마다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고 있을까요? 승자의 저주는 경제학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작동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경쟁의 열기 속에서 멈출 수 있었을까요?